안녕하세요. 성송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영어가 잘하는 그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준동사를 약속했습니다. 준동사라는 건 부정사, 동명사, 분사 등을 준동사라고 하는데요. 준동사 중에서 1등이 바로 부정사인데 부정사를 하시다 보면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뭐뭐적 용법이라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즉 형용사 스타일, 부사 스타일 그것이 바로 적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품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친절 꼼꼼한 정혜쌤이 여러분들에게 형용사 부사를 먼저 잡고 함께 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수식의 두 가지 역할, 수식이 바로 형용사와 부사를 나타내는데요. 그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고 그리고 들어가 보는 건 어떠실까요? 괜찮으시다면 형용사 부사를 먼저 꼼꼼하게 정리하고 형용사 적용법, 부사 적용법이 화려한 준동사의 부정사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형용사랑 부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여기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기초 개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자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아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함께 했었던 내용 복습 괜찮으실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남녀가 이렇게 서로 말을 하는 거죠. 야, 좀 가! 너 안 가고 있구나? 아, 좀 갔으면 좋겠다. 좀 갔으면 좋겠다? 너 갔으면 좋겠다는 이 말은 바람을 나타내는 거지만 실제 사실은 내 이마 앞에 있단 말입니다. 이마 앞에 있다는 건 이건 가정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실제 넌 내 이마 앞에 있지만 난 네가 가버렸으면 좋겠어. 내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의 정의는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가짜로 정해서 말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정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장에서 가장 역사상 유명했던 누굴까요? 그쵸, Wright Brothers. Wright Brothers가 대륙 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비행기를 개발한 걸로도 유명하지만 가정법상에서 길이 그들이 했던 말은 자 오랫동안 예문으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내가 새가 아니라서 난 날 수 없어 라는 표현 대신에 내가 새라면 난 날 수 있을 텐데 내가 새라면 난 날 수 있을 텐데 같은 멋진 가정법 문장을 만든다는 건 실제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은 내용은 똑같아요. 아니 새가 아니니까 못 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실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걸 직설법. 그것들을 다시 돌려서 말하는 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법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비동사 현재가 과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not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내용이 반대가 됩니다. 여기는 can이 과거형 could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not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라면 나는 날 수 있을 텐데 라는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문장은 우린 가정법 뭐라고 하죠? 자 여기 동사의 모양이 과거 모양이죠.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해당 가정법 과거가 만들어지는 과정 4가지 다른 가정법과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현재 일어난 일을 과거로 돌리면 과거에 해당되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을 쓰시는 거 그리고 주어 다음에 우슈쿠마 뒤에 동사 원형으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라는 거. 하지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반대로 한다면 가정법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고 하셔도 됩니다. 대과거나 과거 완료는 둘 다 헤드 PP니까요. if 주어 헤드 PP, 카마 주어 우슈쿠마 그리고 have PP를 써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 우리가 미래일에 대한 조건을 얘기할 때는 조건을 현재로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if 주어 현재 그 다음에 조동사 또는 일반 동사 현재형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쓰시는 경우 하나. 그리고 가정법 미래라는 건 실제 이미의 대미래에서 왔는데요. 대미래라는 것 자체가 문장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정말 희박한 일, 해가 저쪽에서 드러나면 이런 같은 경우에 쓰는 거고요. 동사 모양도 너무너무 특이하죠. were to should 동사 원형, 우슈쿠마 뒤에 동사 자 우슈쿠마 뒤에 동사 원형인데 조동사 현재 과거 다 가능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에 있는 2가지가 주력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라는 건 나는 여기 서 있단 말입니다. 나는 여기 서서 여기까지는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짜로 가정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죠.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가정이라고 하지 않고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 요 차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서 있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이미 일어난 팩트.
팩트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알 수 없는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에서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크게 4가지 중에서도 이쪽은 가정법, 이쪽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했었던 가정. 그래서 사실은 가정법에 해당이 되는 15, 16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요. 실제로 깊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난 지금은 아직까지는 가정법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아닌 다음 기회에서도 얼마든지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리해드릴 형용사 부사의 내용은 꼭 필수적이니까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용사 부사는 8가지 품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의 맨 처음에 여러분들 품사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12시 방향으로 명사가 먼저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명사를 시작을 하고 그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용사라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인데. 그리고 그런 명사를 대신해 쓰는 걸 대명사라고 하고요. 명사, 대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전치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어로 갖는 동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 자,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 와우, 옵스 다 되어가네요. 감탄사 하나만 꼭 끼워 맞추면 문장의 전체가 연결되네요. 접속사까지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 기호들은 여러분들 약어. 자, 우리가 이런 약어는 보통 공용으로 사용되는 약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말로는 명사, 형용사, 그리고 대명사, 전치사, 그리고 동사, 부사, 감탄사, 마지막 접속사까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가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기 형용사와 여기 부사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형용사, 부사는 서로 마주보고 있고 역할을 잘 보시면 형용사는 뒤에서 명사를,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부사라는 건 자, 여기서 뒤에서 동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그리고 부사는 뒤에서 동사를 수식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지금 수식의 대상이 다르죠. 하지만 분명히 둘 다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이 팔품사의 비주얼 G에 해당되는 디자인도 단순하게 그 위치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던 세대거든요. 저거 너네 품사란 말이야. 저거 원번호 1번 명사. 명사는 갓산 명사가 있고 불갓산 명사가 있어. 이것은 저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따라가는 건데요. 누구신지 여러분 전혀 모르시죠?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니네 저거!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토시 이렇게 끼시고 해주셨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필기를 딱 끝날 때쯤에 종이 쳤어요. 그래서 반장! 엔사! 떼서! 하고 나가셨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렇게 1번 그리고 뭐 2번 근데 저희 때는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요즘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엄혹한 시대가 아니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그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지금 여러분 전자칠판이라는 기기를 지금 사용해서 수업을 듣고 계시고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인강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와우 대단하세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언제까지 저 필기가 지금 눈앞에 나갈 필요는 없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건 인포그래피라고 합니다. 인포그래피라는 거는 자 그래픽 그림을 이용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품사 8개를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명사라는 것이 모든 것의 가장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그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는 그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가 서로 마주하고 있다. 형용사와 부사가 서로 마주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요. 형용사, 부사 이렇게 형용사 그리고 부사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얘네들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문장에서 지금 하는 역할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에서 수식의 역할은 서로 같은 맥락이지만 수식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위치가 다르죠.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고 부사는 뒤에서 수식해주고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8가지 품사 중에 형용사, 부사니까 이것들만 앞으로 빼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식이라는 이름 안에 문장에서는 2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사 그리고 그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주기도 하지만 또 형용사 자체를 수식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근데 지금 보니까 와 이게 뭐죠? 부사는 형용사만 수식하진 않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실게요. 형, 부, 동, 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형부랑 나랑 동문이야.
아, 형부랑 나랑 동문이잖아. 같은 학교 출신이야. 형부 동문, 형부 동문.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 이렇게 해서 형부 동문을 수식해 주는 게 부사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형용사는 아까 누구 수식하죠? 하나밖에 수식 못 해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수식을 하냐면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이렇게 수식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인포그래피고요. 이대로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부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형부 동문을 수식하는 거고, 그리고 형용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명사 수식하는 방법이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저랑 같이 하나씩 단순하게 이거 한 판 딱 봤다고, 이 PT 한 번 봤다고 딱 여러분들이 내가 한 번에 빡! 이거 아니니까 반복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식이라는 건 품사에서 형용사와 부사 두 가지가 있고, 자, 부사는 형용사만 수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형부 동문, 여기 동사 있잖아요. 형부 동문을 꾸미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 형용사가 꾸며주는 대상은 명사다. 근데 그 꾸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뭔지 궁금하시죠? 한정과 서술,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정 서술인데요. 여기 여러분들 이거 한이랑 서랑 따보세요. 이쁘지 않아요? 한서? 이름 이쁘지 않아요? 한서? 나중에 여러분들 누군가 이름을 장명을 하실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딸이야. 딸 이름을 한서라고 짓는 거예요. 야, 너는 한서야, 한서. 엄마, 내 이름을 왜 한서야? 엄마 형용사 되게 잘하거든. 이렇게 안 될까요? 형용사는 한서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망하니까 빨리 갈게요. 자, 여러분 형용사의 역할에서 한정과 서술에 대한 용법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사과 하나가 있어요. 자, 근데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한다면 이 there is 라는 표현을 쓰면 유도부사로 어디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There is an apple. 괜찮죠? There's an apple.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사과 하나. 그런데 이 사과 하나가 여러분들, 사과 하나가 사실 딱 보니까 애가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그냥 과즙이 그냥 폭발하면서 촥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과즙이 풍부한 이라는 의미로 가지려면 자,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juicy라는 말이 들어가시면 돼요. 괜찮으실까요? There is a juicy apple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There is a juicy apple. 그러면 여기에 juicy라는 말 자체가 지금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apple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주씨가 애플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사과라는 거는요, 되게 여러 개의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주시한 사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했던 것처럼. 그리고 레드, 빨간 사과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썩은 사과도 있을 수 있겠죠. rotten, 썩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과의 그룹에서 주시 애플이라고 하면 범위를 확 줄여야 되죠. 범위를 확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범위를 확 줄인다는 건 범위가 한정된다는 거죠. 주시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사과의 범위는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면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준다 하여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형용사 용법 중에서 한정적 용법. You got it? 이해되시죠? 범위가 한정되니까 한정적 용법. 오케이. 자, 그러면 한정 용법이 이런 거다라는 걸 잡았으면 이제 하나 더 있죠. 뭐 있죠? 서술적 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적 용법, 한정적 용법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서술적 용법 쫙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서술적 용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차이인지 느낌이 오세요? 주시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비동사 뒤에 있네. 자, 그 사과는 주시, 과즙이 풍부하다. 자, 그 사과는 과즙이 풍부하다. 자, the apple is juicy. The apple is juicy. 그 사과는 과즙이 풍부합니다.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무슨 자리예요? 보어 자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the apple is juicy. 그래서 요거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 역시나 그래도 여러분들 이 같은 경우는 사과가 결국은 주시한 거잖아요. 사과가 주시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사과, 주시, 사과를 꾸며준다는 건 변함없어요. 이렇게 수식하는 건 변함없어요. 다만 위치가 아까는 사과 앞에서 여기서 꾸며줬잖아요. 여기서 꾸며줬지만 지금은 사과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 무슨 자리에 들어갔어요? 보어 자리에 들어갔어요. 보어 자리에 들어간 형용사는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 자체는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보어 자리. 보어 자리가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자, 보어. 그래서 영어는 앞에서부터 쌓아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충해주는 자리에 들어가는 걸 보어라고 했는데 보어 중에서도 이렇게 주어를 보충해주는 걸 주격 보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found the apple juicy. 내가 사과를 한 입 딱 물었는데 과즙이 I find, 난 발견했다. The apple, 그 사과가 juicy, 과즙이 풍부하다는 걸 알아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얘는 문장의 오형식의 불완전 타동사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되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이 juicy도 결과적으로는 보어, 즉 보어는 목적은 보어인데 목적어를 꾸며주는 보어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라고 하고요. 결국은 그 목적어가 누구예요? 사과죠. 이것도 결국은 그 사과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과는 주시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과는 주시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있는 요 사과가 주시한 거예요. 그럼 사과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주시. 나는 발견했는데 그 사과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목적어. 그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예요, 주시가. 그래서 목적어를 꾸며주는 주시. 목적어를 꾸며주는 주시. 그 다음에 주어를 꾸며주는 주시. 주어와 목적어를 각각 꾸며주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는 지금 다 무슨 용법이라고 부르시면 될까요? 서술적 용법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서술적 용법. 즉 서술적 용법이라는 건 지금 명사를 수식해요. apple을 수식하고 여기는 apple을 수식하는 건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위치가 이렇게 뒤라는 거죠. 얘보다 뒤 맞죠? 얘보다 뒤 맞죠? 그래서 뒤에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를 꾸며주면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서술적 용법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뒤가 아니라 여기요. 앞에서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죠. apple juicy. juicy apple. juicy apple. 그래서 juicy가 apple을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걸 우리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한정적 용법. 오케이. 자, 한정적 용법을 마저 그려보면 주어, 동사, 보어. 보이세요? 주어, 동사, 보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장에서 보셨을 때 여기 있는 주씨는 F를 이렇게 꾸미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씨는 이렇게 F를 꾸미게 되는 거고 해당 주씨가 이렇게 F를 꾸미게 됐었을 때 얘가 이렇게 꾸미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꾸미게 됐을 때 범위를 한정한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한정적 용법. 범위를 한정한다 해서 한정적 용법. 그리고 특징이 있죠. 한정적 용법은 여러분 지금 문장에서 주어, 동사, 보어 같은 자리에 포함이 되지는 않죠. 즉 무슨 뜻이냐면 얘를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이 되죠. 주씨를 빼도 되잖아요. 왜? 주씨는 지금 자리값에 포함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정적 용법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생략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술적 용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주격 보어 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효용사들을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 명사를 수식해 준다는 건 얘네 둘 다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걸 앞에서 수식해 주면서 생략도 가능한 게 한, 그리고 보어 자리에 각각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서 자, 그 명사보다 뒤에 있고 그 명사보다 뒤에 있는 것은 서. 그래서 한, 서라고 각각 부르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서를 배워요. 근데 한서를 이렇게 배우는데 어디다 쓰려고 이걸 배우는가? 여러분의 목적은 단순하게 베이스만 단단히 잡고자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그 정신에 대한 만큼 우리 정체성은 명확하실 거예요. 실제로 한서를 배워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라는 걸 한눈에 정리한다면 이런 예문인 거죠. This is a juicy apple. 자, 역시나 juicy 같이 이렇게 범위를 앞에서 수식해 주는 거, 그리고 이것처럼 생략도 가능한 거, 이걸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그에 비해서 서술적 용법이라는 건 the apple is juicy라고 해서 지금 얘는 주어, 동사, 보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보어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주격 보어로서 실제 사과가 주시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플이 주시하다는 거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보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보어가 되는 거니까 이게 주격 보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주격 보어에 해당되는 이런 서술적 용법은 당연히 생략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사실 지금 특징을 여러분이 공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멈추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를 하셨을 때 형용사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한서가 있다고? 근데 왜 배우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배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배우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주씨는 매력이 없어요. 왜? 여기도 주씨가 있고 여기도 주씨가 있는데 양쪽 다 쓰이는 주씨는 매력이 없는데 주씨 말고 어떤 다른 형용사들은 이렇게 한정적 용법으로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아이들이 있고 서술적 용법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아이들이 따로 있어요. 형용사 중에서. 그럼 그런 애들은 흥행성이 장난 아니겠죠.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즉 여기에 들어가는 얘네들은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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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즉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있는데 이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서술적 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야. 근데 너무나도 대단한 건 그 한정과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들이 해석이 비슷해요. 자 보실래요? live, 오케이? alive, 오케이? live, alive. 어때요 여러분들?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출제는 너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것은 살아있는 물고기이다. 이거요. 자 이 물고기는 살아있다. 해석도 비슷하죠. 그런데 자 여기는 live는 한정적 전용으로 사용되고 이건 서술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다른 용례들이 있긴 하지만 주로 live, alive, like, alike 그리고 lonely, alone이라고 해서 내용도 뜻도 비슷하고 그리고 철자도 비슷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은 너무 흥행성이 좋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게 왜 답이 되냐 안 되냐라는 근거를 형용사적 용법의 한정적 용법이라서 맞는 거야. 자,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라서 맞는 거 이렇게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과 서술이라는 것을 따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즉 주씨는 사실 매력 없다. 양쪽 다 쓰이니까 매력이 없어요. 하지만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 자체는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 한정적 용법이라는 걸 배웠을 때 실제 양쪽 다 쓰이는 주씨 같지 않은 like, alike, okay? live, alive, alone, lonely 같은 이런 아이들은 따로 한서를 구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배운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아직 이거 외우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정과 서술을 나눠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형용사라는 것 자체를 한서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형용사에 한서가 있어요. 얘는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형용사에 한서가 있으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도 한서가 있어요. 그리고 분사에도 한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사에서도 한서, 즉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 개수적 용법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한 번만 형용사의 한서를 알아두면 전체적으로 곱하기 4를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서를 제대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것이 형용사에만 그 범위에만 있지 않아요. 그게 부정사도 되고 분사도 되고 이렇게 관계사도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차근차근 저랑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형용사가 두 가지 기능을 함은 단지 여기에 머무르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비상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어서는 여러분들 형용사라는 것 자체가 문장에서 누구를 수식한다고 그랬죠?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식의 이름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형용사와 부사가 되겠죠. 그런데 그 부사라는 건 형용사를 수식해주면서 형부, 동문, 형용사라는 건 다시 명사를 수식하면서 한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클리어한 거예요. 그렇죠?
그쵸? 형용사라는 것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걸 클리어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사는 문장에서 수식의 역할을 한다는 건 공통적입니다. 자, 그런데 부사는 그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거에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부사는 수식을 하는데 누구를 수식한다? 형용사 그리고 나머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의 대상을 형부동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수식의 대상이 형부동문. 그러면 말로만 형부동문 하지 말고 형부동문에 해당되는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시들을 지금 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문장에서 외워서 들어가지 말고 직접 분석하는 걸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Mary라는 말이 있어요. Mary. 오케이. 그러면 이 Mary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뒤쪽에 있는 interesting을 꾸며주고 있나요? 자, 보세요. Mary가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우 소설, 매우이다, 매우 흥미로운. 누구를 꾸밀까요? 예, 뒤에 있는 흥미로운이라는 말을 꾸미고 있습니다. 흥미로운이라는 말 자체가 문장에서 여러분들 interesting, 즉 interesting, 흥미로운, 얘는 다시 누구를 수식할까요? 흥미로운은 앞에 있는 소설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the novel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고 is가 동사 그리고 interesting이 바로 보어에 해당되는 거죠. 보어라고? 그러면 이 보어라는 게 품사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형용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형용사의 용법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형용사는 여러분 형용사의 용법 중에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서술적 역할이라는 거죠. 즉 서술적 역할이라는 것 자체는 문장에서 이렇게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보시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러분 보어, 이렇게 보어 자리까지 이렇게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형용사가 서술적 용법을 썼을 때는 문장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 Mary 보세요. Mary는 지금 형용사를 수식해줘요. 그건 분명한데 지금 노란색 자리값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자, 부사의 특징입니다. 부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수식해주는 건 수식해주는 거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사라는 것 자체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갔죠? 자, 그렇지만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우선 첫 번째 역할을 확인했네요. 형용사의 역할을,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됐죠? 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They worked pretty hard. Pretty hard. Pretty 예쁜. 그들은 일했다. 예쁘게 열심히. 예쁘게 열심히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쁘게 열심히. 이상하죠? 어색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pretty라는 것 자체가 예쁘게라는 말로 쓰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지금 답을 띡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분석을 해도 되지만 pretty를 빼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들은 주어죠. 일했다. 이거는 동사로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했다. 그리고 우리 hard는 되게 잘 알죠. hard는 여기서 열심히. 근데 이 열심히가 누구를 꾸미고 있나요? 열심히 일했다. 얘를 꾸며요. 일했다. 그럼 일했다는 뭐예요? 동사라고 했죠. 그러면 동사를 꾸미는 나는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얘도 부사니까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왜? 문장의 부사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나머지 건 다 있네. 이 pretty 뭡니까? pretty. 이 pretty는 여기서는 지금 문장에서 주어 동사 다 나왔고 뭐 더 이상 형용사가 나올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이뿐이란 뜻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부사긴 부사인데 내가 뜻을 모른다. 그래도 부사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왜? 주어랑 동사 문장의 필수 요소는 다 나왔다는 거죠. 문장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문장의 필수 요소는 다 나왔으니까 얘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닌, 자, 필수 요소가 아닌 자리가 바로 pretty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필수 요소가 아닌 자리가 바로 pretty. 그러면 이 pretty는 부사일 수밖에 없고 부사 뜻 pretty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밤 늦은 시간에 혼자 공부하는데 어디다 물어볼 때도 딱히 없어. 그러면 이게 지금 문장을 내가 분석한 것으로 봤을 때 부사일 수밖에 없는데 pretty가 이쁜이란 뜻 아니고 부사 뜻이 또 있어? 하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띠띠띠 하고 검색을 해보면 pretty의
부사 뜻이 딱 하고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꽤라고 나옵니다. 꽤, pre. 그러니까 꽤 열심히 일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꽤가 당연히 hard를 꾸며주는 거죠. 나단 얘가 지금 여러분 얘가 얘를 꾸며줘. 그러면 부사를 꾸며주네. 부사가 그러기 있기 없기 있기 뭐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 됐죠? 부사가 꾸며줍니다. pretty가 hard를 그래서 예쁘게 열심히 no 꽤 열심히 일하다 이렇게 해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꾸며준다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well이라는 말이 잘이라는 말이잖아요. 보세요. 잘 violin, 잘 연주하다, 잘 그녀. 뭐겠어요? 잘 연주하다라는 뜻에서 play, 동사를 꾸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동사를 꾸며주는 well은 나는야 훅 동사를 꾸며줍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나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부사. 그렇죠? 얘도 부사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장에서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로서 문장에서 역할이 주어, 그 다음에 타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주어, 타동사,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건 부사로 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이번에는요. 자, 문장에서 fortunately 이거는 문장에서 no one, 어떤 누구도 was hurt, 다치지 않았다. 사고에서 여기까지 쭉 한번 저 빠져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no one, 어떤 누구도 수동태네요. was hurt, 다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그러면 이 문장 자체에 지금 주어, 동사, 수동태 그리고 뒤에는 어차피 전면구. 그럼 문장에 필수적인 요소는 다 있고 얘는 추가적으로 지금 어디를 꾸며주냐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어요. 사고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서 다행히도 이렇게요.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걸 바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좀 어려운 말로 문장 부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가셔야 될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장의 주요 요소에는 제가 다 노란색으로 색칠을 좀 했어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색칠을 한 그 자리에는 부사는 단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부사를 꾸미는 부사, 동사를 꾸미는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그 부사는 문장의 자리감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즉, 부사는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부사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 수식의 역할이다. 수식이라는 건 빠져도 상관없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장에서 부사라는 것 자체가 문장의 필수 요소도 아니면서 문장을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예쁘게 수식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얘도 문장에 뭐에 해당될까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문장의 부사 역할을 하면서 문장을 다양하게 수식을 하는데 지금 위치를 좀 보소.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필기를 싹 다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수식 대상 앞에 있고 수식 대상 앞에 있고 수식 대상 뒤에 있고 다시 수식 대상 앞에 있어요. 부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보니까 위치가 조금 자유로워요. 위치가 좀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운 위치가 조금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운 위치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위치가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위치, 그 자유로운 위치가 정말 좀 다양한 거예요. 즉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규칙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자, 위치가 자유롭다고 해서 해석도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부사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위치에도 비교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수식 대상이 앞 또는 뒤에 있는데요. 자, 그 앞 또는 뒤에 자유롭게 다닌다고 해서 해석도 자유롭게 해석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예문 보여드릴게요. 실제 수식하는 부사가 꾸며주는 대상이 형부, 동문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제가 동사와 문장 전체에 해당되는 걸 수식하는 두 문장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여기 happily 보이세요? 여기 happily 보이세요? 여기는 happy와 여기는 happily 두 가지가 있어요. He didn't die happily. Happily he didn't die. 자, 그는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 행복하게 그는 죽지 않았다. 지금 선생님 문장에 맨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도 있어도 되고 부사는 필수 요소가 아니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다녀도 되는 거죠. 자, 위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밑에 있는 happy가 누굴 꾸며요? He didn't die. 가까이 있는 die를 꾸밉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즉 그는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 그는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 죽긴 죽었는데요. 죽긴 죽었는데 완전히 불행하게 죽은 거예요. 행복하게 죽지 못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happy가 앞에 있는 die를 꾸미게 되고 이 die라는 동사를 꾸미는데 바로 뒤에서 비참하게 누군가 죽음을 맞이한 그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happy는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문장 전체. 즉 didn't die 전체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그는 죽지 않았다. 행복하게 그는 죽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행복하게 그는 죽지 않았다. 자,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게 그는 죽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 조금 의역할까요? 다행히도 그는 죽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생과 사를 결정했던 게 바로 뭐예요? 부사가 누구를 수식하고 어디 위치에 있느냐죠. 본질적인 건 앞에 있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수식해서 안 죽은 거. 자, 얘는 동사 뒤에 위치했기 때문에 죽은 거. 즉 위치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해석도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말 맛을 제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요소죠. 부사 누구 수식한다고요? 형부동문. 형부동문을 수식하면서 앞 또는 뒤에 위치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에는 큰 차이가 생기게 되니 그 점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수식하는 대상 die, 수식하는 대상 문장 전체. 그랬을 때 달라지는 해석값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형용사 부사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이란 이름입니다. 두 가지가 수식을 한다고 했죠? 부사와 형용사입니다. 자, 부사는 문장에서 꾸며주는 대상이 형용사 포함 형부동문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형부동문 중에서 형용사가 수식하는 대상은 바로 누구? 명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 하나는 서. 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문장은 형용사 부사를 아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용사 쓸 거예요? 부사 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용사, 부사? 그러니까 happy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happy를 쓰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답을 종용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부사는 형부동문을 수식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happy는 형부동문, happy는 명사. 이렇게 보실 건가요? 본질을 보시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부사는 형부동문을 수식합니다. 압류.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라는 거 자체는 명사 빼고 모두를 수식합니다. 느낌이 오세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요. 그죠? 하지만 부사는 명사를 직접 수식을 못해요.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세상의 수식어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느냐 못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명사를 직접 수식하느냐 못하느냐. 수식하면 형용사, 수식 못하면 부사인 거죠. 그 본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수식의 대상이 형부동문 아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명사를 직접 수식한다면 형용사, 명사를 수식을 못한다면 부사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게 실전에서는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형용사, 부사의 본질은 결국은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 찾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직접 익힘하는 시간, 결과적으로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형용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She's active. 그녀는 활동적입니다. 해당되는 문장에서 그녀는 이다 활동적인.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들? 형용사 자리네요. 왜? 보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형용사. 형용사 용법 중에서도 우리는 무슨 용법? 서술적 용법에 해당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밑으로 가볼게요.
He bought a huge house. He bought a huge house. 커다란 집을 그는 구매했습니다. 그는 구매했습니다. 집을. 그런데 큰 집, 작은 집, 월세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집이라고 해서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 그 중에서도 범위의 역할을 한정해 주니까 한정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huge는 충분합니다. 83번 네임리 너무 쉬운가요? 즉, 나는 하루 종일 피곤했어. 나는 하루 종일 피곤했다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네요. 즉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수식하죠. 형부동문,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뭐예요? 부사 중에서도 문장을 수식한다. 이게 특징이죠. 즉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어지는 84번입니다. 그녀는 그녀를 어제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yesterday는 명사로 어제일까요? 자, 그렇다면 그녀는 만났다 그녀를. 그리고 이 어제는 어떤 명사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명사가 아닌 거죠. 부사로 어제에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어제에. 즉 어제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어제에 만났다. 즉 동사인 만났다를 꾸며주는 시간의 부사입니다. 똑같이 부사고요. 동사를 수식해 주는데요. 역할은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yesterday입니다. 명사로 yesterday가 아니라 부사로 yesterday, 어제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제에, 오케이? 자, 이어지는 말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She wants to go. 자, 그녀는 가기를 원합니다. 어디요?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장이 여기서 얘도 명사로 집일까요? 부사로 집으로일까요? 지금 문장에서 그녀는 원했다. to go. 가기를 원했다. 자, 어디에? 집 가기를 원했다. 집에 가기를 원했다. 집에 가기를 원했다. 맞습니다. 집에 가기를 원했다. 즉 얘도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집으로 또는 집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뜻의 부사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home 역시나 부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부사로서 누구를? go를 꾸며주게 됩니다. go는 동사니까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집이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부사인데 동사를 꾸며주는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인데 동사를 꾸며주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로 각각 쓰이게 된 거고요. 이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 자, to go? 이것도 동사인가요? 네, 이것은 준동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동사, 투부정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부정사 들어가기 전에 형용사, 부사에 대한 정리, 그리고 이 문장들이 직접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꼼꼼하게 같이 보신 시간들이 부정사에서 힘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내용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복습은 생명이다. 먼저 문장에서 형용사, 부사는 둘 다 무슨 역할을 한다? 수식의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부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나머지 것들이 형부동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즉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아니라면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은 happily he didn't die. 자, 여러분들 그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행복하게도 그는 죽지 않았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습니다. happily 한 번은 끊어주시고요. He didn't die. 그는 죽지 않았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덕분에 그는 살아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형용사 부사도 살아있길 바랍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요. 이어지는 부정사 편에서 형용사적 스타일,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들도 같이 녹여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nk you, 저는 성정이었습니다.